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백악관이 CNN 기자 출입증 박탈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법원 명령을 즉시 따랐습니다. 다음 회기 연방의회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주민을 대표할 연방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미미 월터스 의원은 민주당 후보에게 이미 졌고 마지막 남은 영킴 후보도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영킴 후보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중인데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941표 뒤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합리한 충성을 하는 한 민주당에게 뺏긴 정치 지형을 되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억류하던 미국인을 추방 형식으로 풀어주면서 동시에 신형 무기를 테스트한 시점이라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내가 극도의 분노로 바뀌거나 스스로 협상 전면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지를 크게 염려합니다. 외교 경험은 전혀 없고 트럼프 골프장 멤버인 핸드백 디자이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에 지명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에 속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공연 도중 한 남자가 하이 히틀러, 하이 트럼프를 외쳤습니다. 관객들은 그 남자가 총을 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뒤로 돌린다면 또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면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표현의 자유로 가죠. 헌법,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이번에 그 CNN 그 기자 짐 에코스타와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과의 뭐 설전이라면 설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길고 마이크를 너 놓아라 놓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대통령은 질문한 답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CNN이 당신 같은 기자를 가진 것을 수치스러워해야지 돼 하다가 결국은 여자 인턴이 그 마이크를 뺏으려고 할 때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이 출입증을 박탈을 했는데 손은 닿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턴 기자의 손이 이 마이크를 쥐려고 하다가 닿았다고 하는 것이 좀 옳은 것 같고요. 설명상.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그 비디오 자체도 속도를 조절을 한 것을 올려서 이 기자가 어그레시브하게 보이도록 했었고 결국은 이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팍스가 CNN이 옳다 했고 오늘 워싱턴 DC의 티모시 켈리 연방 그 법원이요.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연방 판사가 백악관의 짐 에코스타의 출입증을 원상복귀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임시 판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판사가 헌법 1조와 5조의 이 백악관 출입기자 짐 에코스타가 개인 기자 자격으로 이런 모든 헌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판사가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쩜 지금쯤 트윗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6월 7일에 그 지명을 해서 상원 법사위원회 뭐 다 그 전체 회의를 거쳐서 그것도 찬성 94대 반대 2로 통과해서 연방 그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끝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1차 판결을 이렇게 내놓은 이상 CNN에 좀 유리하게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이 뭐 대단히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몇 주일 안에 이 내용은 결국은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지금까지 그 언론이 페이크다, 페이크의 대표는 CNN이다 했었던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판사는 백악관이 바꾼 것이요. 말을. 처음에는 손을 이 기자가 댔다. 어떻게 여성 인턴에게 손을 댈 수가 있느냐 했는데 나중에는 무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백악관의 그 출입증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는 게 법원 기자의 설명입니다. 판결에 대한 설명이에요. The judge definitely ruling that it is the individual journalist's rights that should not be interfered with in this case. It doesn't matter about the organization as a whole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other journalists to supplant Jim Acosta in this case. Jim Acosta 법원 앞에서 뭐 당연히 본인이 고소했으니까 갔죠. 뭐 여러 뭐 팍스를 포함해서 AP통신, 기자협회 등등이 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는요. 바로 한 말이 일하러 가자. 자 이제 일하러 가자. 오늘 뭐 백악관에서 짐 에코스타 CNN 백악관 출입 기자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브리핑을 한다면요. 기자 브리핑을 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요. 겉으로는 뭐 CNN, MSNBC, NBC, CBS 이런 기자들과 당신들 페이크 뉴스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나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쓰는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요. 뭐 요즘에 바뀐 건지는 모르지만 데일리 비스트도 그 심층 취재를 잘 하는 매체거든요. 여러 사람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사 낸 것 보니까 션 해니티가 팍스의 션 해니티가 대통령에게 얼마나 잘해줘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원하는 대로 션 해니티와 인터뷰라고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돼가지만 CNN과는 한 번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 하루 전날 연단 위에 올라서 같이 저쪽 기자들 페이크 뉴스라고 션 해니티가 하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요. 대통령이 뒤에서는 이 션 해니티 굉장히 좀 덤하다고 얘기하고요.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이 자격이 없고 게을러서 그 질문도 늘 그 소프트볼만 던진다고 이렇게 뒤에서 흉본다고 하거든요. 이 에코스타 같은 사람은 겉에서 막 충돌을 하고 하면서도 그런 형태의 흉은 안 보는데 션 해니티는 오히려 흉본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굉장히 그 데일리 비스트에서 많이 읽은 그 기사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에게 명백하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가 잘 진단을 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지금 영킴 후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화당이요. 45지구도 이제 완전히 졌다고 봐야지 되는데요. 미미 월터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죠. 이제 6,203표나 민주당의 법대 교수, 케이리 포럴 교수, 두 사람 다 여자예요. 에게 졌기 때문에, 결국은 45지구는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 가운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의 아성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요. 그런데 지금 다 뒤집힌 거예요. 다 뒤집혀서 영킴 후보의 경우도 어제 122표였는데 이 시간에 지금 941표를 뒤지고 있습니다. 1000표 이상을 개표 결과 시스네로스 후보가 어제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날마다 오후 5시에 새로 발표가 되거든요. 오렌지 카운티 또 LA 카운티가 조금 속해 있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조금 더 적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어제까지는 위험해서 이제는 공화당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명도 연방 의원을 워싱턴에 보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연방 상원 의원은 카멜라 해리스하고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전부 북부에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밖에 지금 현재 한 8명 정도 공화당이 확보가 되고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의 이제 1지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데빈 누네스가 21지구인가요? 22지구인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공화당의 하원 지도자가 되는 케빈 맥카시가 바로 그 다음 누네스 다음 지역이고 23인가 22인가 그렇고 그리고 50지구에 하나 있고 전부 그 농업지역 심지어 농업지역에서도 민주당의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이 30몇 살이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완전히 전무인 거예요. 심지어는 30년 동안 현역 의원을 했었던 사람도 민주당에게 뺏겼고 그것도 현대 공화당의 보수 운동이 일어난 존 맥케인 카운티. 그 카운티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정말 우글우글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30년 공화당 현역 의원도 민주당 후보에게 뺏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킴 후보처럼 선거 다음 날은 다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미미 월터스도 이겼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추가 개표를 할수록 민주당의 성향상 막판에 우편 투표를 한다던가 또 갑자기 유권자 등록을 해서 선거 명부에 이름이 없어서 임시 투표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추세로 보면은 영킴 후보도 주말에 이제 그 표 차이를 더 벌일 수 있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 시스네로스 후보보다 그렇게 보는 게 뭐 거의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제 어제는 그 개표 결과가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더 많아졌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표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합치면은 한 14만 6천 표, LA 카운티가 4만 7천 표 정도밖에 4만은 아니네요. 5만 7천 표 정도인가요? 4만 약 5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샌버나디노가 한 2만 5천 표도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오렌지 카운티는 14만 6천 표고 이 LA 카운티는 5만 표도 안 되는데 그곳에서 시스네로스 후보가 6,400표 이상을 6,450표 정도를 앞서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LA 카운티에서 추가 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킴 후보가 아마 더 마이너스가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은 그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영킴 후보는 또 14일부터 16일까지는 워싱턴 DC에서 이제 새로운 그 당선자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지금 참석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국일보 일면에 큰 그 사진이 났는데 영킴 후보가 그 당선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그 AP 사진이었어요. 사진이거든요. 맨 앞줄에 어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뉴저지 3지구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앤디 김 후보가 맨 앞줄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앤디 김 후보 바로 뒤에 영킴 후보가 있는 그 사진이 보이는데 시스네로스 후보는 뭐 지역구에서 이 추위를 지켜보느라고 그곳에 가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플로리다주에서도 결국은 주지사는 아니지만 상원 의원은 손으로 재검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그 법적인 문제도 많아요. 손으로 재검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해석과 과정, 뭐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 플로리다주에서 15페이지나 만들었을 그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빌 니슨 현 민주당 의원이 도전자인 공화당 릭 스캇 후보. 그런데 릭 스캇 후보가 이제 플로리다의 현 주지사잖아요.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손재검표를 하게 됐고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제 오늘까지로 보면은 늦기는 했지만 슬로우하기는 했지만 블루 웨이브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뭐 내일 정도 발표가 나오면은 그 영김 후보의 당락 여부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화요일에 선거를 치렀어요. 수요일에 3,800표 차이로 영킴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길 시스네로 민주당 후보를 앞서갔어요. 앞서갔지만 그때부터 수요일이야 뭐 일을 많이 했겠어요. 목요일, 금요일 그것도 이제 월요일이 그 베테랑스 데이고 하니까 뭐 많이 일을 하지는 못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 토요일이 되니까 2,600표로 표가 줄어들었거든요. 3,800
3,800표에서 3,877표였죠. 영킴 후보가 앞서가다가 2,600표로 줄어들었고 일요일이 되니까 또 2,400표로 200표가 더 줄어들었고 그 뒤에 이제 뭐 771표, 121표 이렇게 돼서 이제 어제는 941표를 오히려 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이 정말 이렇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날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하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잠시 뒤에 왜 그러면 이렇게 정말 공화당의 아성인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화당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가?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되죠. 그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현역 의원들도 당연히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민주당 표가 많이 몰린 우편 투표와 임시 그 투표를 개표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그 결과 뒤집혀서 현역 의원들이 한 사람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에드로이스 지금 영킴 의원이 나간 그 지역구가 에드로이스 의원이 현역 의원인 곳이고 영킴 후보가 에드로이스 의원의 한 20몇 년 그 연락책 그 코리안 커뮤니티와 또 지역구와의 리에종 그 스텝을 맡고 있었죠. 그쪽의 보좌관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랬는데 뭐 정책도 했겠지만 그랬는데 에드로이스 후보가 내가 은퇴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64세였거든요. 제가 생일 달은 모르기 때문에 64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64세면은 정치인 중에서 한참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숨진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80세가 넘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70세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64세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그 물러난다고 할까? 이것은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에드로이스 당선자도 2016년도에 이기기는 했지만 그 지역에서 2016년도에 에드로이스는 오래 20년 넘게 의정 활동을 하니까 이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그 지역구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9포인트를 앞서갔거든요. 에드로이스 의원이 이 같은 흐름의 분위기를 다른 현역 의원들 30년 한 사람이나 미미 월터스나 이 사람들이 읽기 전에 먼저 읽은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번 선거를 이렇게 끝내면서 보면서 이 에드로이스 의원이 30년 현역 의원 지금 민주당에게 지고만 그 의원보다도 미미 월터스보다도 정치적인 촉각이 대단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도요. 인구, 어떤 인종, 늘어나는 인종과 줄어드는 인종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싶으면 늘어나는 인종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공화당에게 이번 중간선거가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릴 기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북한 이슈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준 명백한 메시지는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애틀란틱이 한 거네요. 애틀란틱을 보면은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로 불합리한 아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 정도의 충성을 하는 한 선거 지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어서 의미 있는 감독을 하지를 않았고 특별검사 조사 보호 법안도 묻어버렸고 이번에도 또 물러나는 제프 레이크 애리조나의 상원 의원과 그의 친구인 민주당의 쿤 의원이 두 사람이 또 이거 올렸다가 묵살됐잖아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묵살시켰는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것을 묵살시킨 날 본인이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기고문을 보냈냐면요. 우리는 초당적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 하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는 오바마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하는 모든 일에 전부 100% 반대하는데 100% 힘을 기울이겠다 했었던 사람인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공화당이 이제 많이 지고 나니까 상원에서도 뭐 크게 이겼다고 볼 수 없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초당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또 초당적인 법안은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한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공화당 유권자만 생각하는 법안만을 통과시켜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세금 감면 중에서도 부자죠. 뭐 상속세 같은 것도 그렇고 Affordable Care Act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거는 없앨 수가 없었어요. 유권자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이미 혜택받아서 그 Affordable Care Act로 살아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64번이나 이걸 없애려고 상정했다가 실패하고 한 게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이 정말로 돈 없어서 죽는 사람부터 없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보완을 해나가자 하는 게 Affordable Care Act고요. 2006년, 2010년, 2014년 중간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대체로 대통령당에 많이 그 투표를 하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반대로 대통령과 다른 당을 그 투표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번에는 그 차이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90%가 하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킴 후보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테고요. 1982년 이후에 이 같은 그 몰표를 대통령이 싫어서 반대당에게 몰아주기가 가장 심했다는 겁니다. 상원이야 뭐 대통령과 비교적 독립적이고 이번에 상원은 민주당이 26명 나갔고 공화당이 9명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공화당이 덜 질 확률도 높았던 거고요. 지금 한 명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뺏겼고요. 노스다코타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에게 반대표를 던진 그 여성 그 상원 의원이요. 어쨌든 상원은 그랬다 하는데 그런데 하원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 상원은 또 대통령이 하원 질 것을 알고 상원에서만 선거 캠페인을 했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white people은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한 백인 그룹도 지금 많이 민주당 쪽으로 이번에는 돌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100군데 큰 카운티에서는 13군데에서밖에 못 이겼답니다. 시골에서 다 이겨서 그렇죠. 뭐 큰 카운티라는 것은 인구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 13군데의 카운티 가운데서 이번에 반 정도는 온건한 뭐 민주당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있고 온건한 사람이 있고 이번에 그 앤디 김 뉴저지주에서 한인 최초로 민주당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화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긴 큰 카운티 13군데에서 반은 이제 온건한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 투표를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공화당 하원 대표로 선출이 된 케빈 맥카티 의원 같은 사람이 잘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미 공화당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 졌고 5번 타겟을 6개를 했는데 6개 타겟이 다 민주당으로 지금 그 영킴 후보를 빼고는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영킴 후보가 빼고는 5군데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2020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못 이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많이 이렇게 지고 또 그 대통령에는 재선하고 한 케이스가 많아요. 제일 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잖아요.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10년도 중간선거에서 뭐 하원에서 60개를 졌다 하지만 60개도 아니고 64개나 졌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됐었을 때 그때 그 부시에서 오바마로 넘어오면서 하원에서 55표나 갑자기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55표가 플러스가 됐다가 2010년도 중간선거에 64로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사실은 9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말하기 나름이고 내가 어느 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뭐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고 이러는 것에 따라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이긴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레이건도 이런 케이스 있었고요.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를 다 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이젠하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애틀란틱도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은 이민자를 악마로 묘사하지 말고 세금 정책도 너무나 부자를만을 위한 것을 하지 말고 이미 주식시장 같은 게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기반이 아닌 공화당만의 그것도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만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화당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얘기를 그 애틀란틱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는 말을 펜스 부통령이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영향력을 부리려고 지금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 위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통령이 이제 다시 이번에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북한이 지금 뭐 핵 리스트라든가 핵 사이트 리스트를 주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그래야지만 다시 뭔가가 진척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것을 안 해도 미팅을 한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언제였었죠? 화성 15호가 뭐 가을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신형 무기, 초현대적 전략 무기 테스트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기를 테스트한다고 북한이 테스트했다고 공격을 했고 테스트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화성 15 그 테스트 11월 달이었나요? 언제였? 11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이 신형 무기가 핵 관련도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는 그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CBS의 이제 군사 전문가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미국인이에요. 북한에서 전술적 무기라는 거죠. 이번에 전술 전략적 무기, 전략적 무기 이번에 쓴 것은 미군 기지를 포함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CNN 방송도 여러 한국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미사일이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서 미국은 이제 조건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주는 그런 조건까지도 다 그 없애버렸다. 물론 북한도 좌절을 했죠. 미국이 원래 기대했었던 것만큼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국무부 대변인도 페이크 뉴스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약속을 이행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신형 무기를 테스트한 것 자체가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미들베리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이제 저쪽 몬트레이에 있는요. 거기에 이제 그 조시 폴락 전문가가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계속 뭐 경제 제재를 안 풀어준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 더 적대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무기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북한도 이 정도만 그냥 그 의도 이럴 수도 있어 하는 것만 보여주고 더 나가기를 더 사이를 나쁘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회담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좀 그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한국에서 많은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안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기도 지금까지 많이 보였고 국내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북한과 회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 회담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은 거죠. 북한이 한쪽으로는 신형 무기를 테스트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10월 달에 뭐 CIA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했다 하면서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추방하는 형태로 풀어줬잖아요. 뭐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약하게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팅을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미국에는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NN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킴벌리 다이저 같은 국제문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 본인의 별장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Offering this great prestige of another meeting possibly in the United States, maybe at Mar-a-Lago. So, the message from that you see Pyongyang getting is every time we misbehave, we actually get a little bit more for it. 평양이 지금 미국에 보낸 그 메시지와 미국의 그 반응을 보면은 평양이 더 자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미국이 더 양보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아예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 2차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킴벌리 그 다이저 같은 전문가들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스럽지 않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거의 인내력을 다 발휘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some 포인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fire and fury 이 정도로 정말 화가 나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돼서 회담이 종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회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My fear is that at some point President Trump will get eventually infuriated by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that he will start becoming more aggressive and that these talks could break down. The other risk, though, is that he will lose faith in his own negotiators and say, if I can see him directly, I can fix this. And that. 네, 두 번째는 또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지적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회담이 만약에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을 때도 그래? 그러면 일하던 사람이 잘못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패턴이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제가 잘못했어. 또 제가 잘못했어. 파리에서 뭐 어디 그 미군 묘지에 참배 안 한 것도 나는 가려고 했는데 경호팀이 가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협상팀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겠어. 내가 이번에도 직접 해보겠어. 그랬을 때 6월 달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에서처럼 아무 그런 그 의미 없으면서 북한의 입지만 좋게 해주는 이런 것이 나올까 걱정된다 하는 게 미국에서 정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뒤에요. 미국 뉴스인데요. 좀 속아내야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양귀비가 아주 예쁘게 많이 피던데 양귀비는 왜 이렇게 새들이 좋아하죠? 잎을 다 따먹어요. 그래서 속아내야지 되는데 그거 속아내듯이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연방 대법관이 된 브렛 캐버나우도 지명자였었을 때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 뭐 여성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어렸을 때 했다는 그 일에 대한 주장이요. 이런 주장이 나올 때, 와이프 손을 잡고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죠.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대중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내가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는 일도
처음이었죠. 네.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라티나잖아요.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분열돼서 정말 너무 슬프다. 원래 우리의 가족, 뭐 다른 사람, 뭐 다 이렇게 서로 챙기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드하게 됐지? 라고 인터뷰를 하더군요. 그 데이비드 엑셀로드라고 그 민주당의 전략가였었던 요즘 방송을 많이 하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니아. That obviously make me very, very sad. If that's a reflection of the suspicion that with which we are treating each other at times, it's a sad statement. We all have families we love. We all care about others. We care about our country. And we care when people are injured. And unfortunately, the current conversation often forgets that.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그 사람을 케어해주는 그게 이제 미국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기는요, 제가 이번 주에 못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못 전해드린 뉴스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위스콘신에 있는 그 회사예요. 벤샷이라는 회사인데 아마존닷컴에서 찾아봤더니 유리그릇을 파는 회사인데 유리그릇에 손잡이 대신요. 유리그릇이 무슨 뭐 술도 담고 하는 그런 그릇인데 손잡이 대신에 전부 그 부분에 총알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CEO가 모든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권총을 준다고 하거든요. 어떤 직원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뭐 교육받고 나서 안전 코스 같은 거죠. 받고는 뭐 받겠다 했다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그 변했고요. 또 다른 그 새로운 것도 어제 역시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못 전해드렸는데 핸드백 디자이너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 그 대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사람이고요. 라나 막스라고 뭐 에르메스만큼 비싸다고 하죠. 원래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인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그 백인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이렇게 대사까지 가는 경우 많습니다. 인구에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를 백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물론 잘하기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잘한 건 아니고 22살 때 일찌감치 그 결혼하고 나서 그곳에서 조금 교육을 받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부자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에 초대받았는데 옷에 맞는 핸드백이 없어서 핸드백 디자인을 시작했다는 여성이에요. 해서 이제 악어 가죽이라든가 타조라든가 이렇게 핸드백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전혀 외교적인 경험은 없죠. 다만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골프장의 멤버이고 하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말을 좀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언어를 어느 정도나 할 줄 아는지 모르겠고요. 이력서 같은 데 쓰는 뭐 언어 잘한다.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번만 문제될 건 없죠. 왜냐하면 뭐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사라든가 그 밖의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그 골프장 멤버로서 원래 알고 있다는 그런 친분으로 뭐 대사 되고 했으니까는요.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볼티모어에서 그 Sunrise, Sunset 하는 그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이잖아요. 한 사람이 1악장이 끝나고 나서 그 1악장이 아마 그 부분 아닌가요? 그 1막이 끝나는 게 유대마을, 그 우크라이나의 그 유대마을인데 막 이제 그 뭔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뭐 그런 때 아니었나요? 한 남자가 58살인데 벌떡 일어나서 하이 히틀러, 하이 트럼프 하고 발코니에서 해서 뭐 결국은 체포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술에 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가 갑자기 미워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굉장히 저 사람 총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었다는 요즘 미국이 이런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바로 있기도 했었고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지붕에서 정말 균형을 잡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전통이야. 그 전통이 끝나면 힘들어져.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유대인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그 디즈니홀에서 데니엘 바른보임이 그 지휘하는 괴테의 그 시집에서 따온 이스트 웨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연주를 봤는데요. 돈키호테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첼로가 돈키호테가 팔레스타인 청년 같았고 판초가 여성인데 이스라엘계 여자 같았어요. 이 오케스트라 자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시리아, 이란 이런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다니엘 바른보임이 그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이제 컨덕터도 하지만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미국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해피한 주말 되세요. 강희진이었습니다.